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달 24일 전남 나주의 한 유경오리 농장을 끝으로 겨우내 기승을 부리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피해 농가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특히 농장 내 AI 발생으로 키우던 닭 전부를 살처분한 농가는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네, AI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는 데다 살처분 작업비 일부까지 부담해야 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AI 피해 농가 현장을 김하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한 산란계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지난 2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아 키우던 산란계 약 14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살처분 이후 농장의 시간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농장 초입에 위치한 식용란 선별 포장 처리 시설과 예년 같으면 꽉 차 있을 개사에는 적막감만 감돕니다. 농장주 정승원 씨는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기록된 2016년에서 2017년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닭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처분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업체 살처분 비용은 한 마리당 2,000원. 2016년 당시에는 한 마리당 400원이었던 비용이 5년 새 5배가 뛰었습니다. 정씨 농장처럼 AI 발생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와 달리 살처분 등 매몰 처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자체와 나누어 분담해야 합니다. 결국 키우던 산란계 14만 마리의 살처분 비용 약 3억 원 중 40%인 1억 2천만 원을 정 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 씨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2018년 개정된 살처분 보상 규정에 따라 AI 발생 농장은 보상금의 20%를 삭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제값을 받을 수 없어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아무래도 살처분을 한 입장이다 보니까 전혀 농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고 살처분 보상금도 예전보다 많이 삭감되고 살처분 처리 비용에 관한 것도 농가에 너무 과도하게 책정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살 길이 조금 막막합니다. 산란계 보상금은 생산비와 산란계 잔존 가치를 더해 산정하는데 2018년 보상금 산정 기준이 개정되며 가축 구입비, 사료비, 인건비 등 생산비를 농가가 영수증을 통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증빙을 하지 못하면 정부가 책정한 금액대로 보상을 받지만 2018년 이전에는 한 마리당 약 13,000원이던 보상금이 현재는 만 원대로 떨어져 향후 사육 기반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AI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으로 병아리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병아리 구입비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걱정은 재입식을 해도 한동안 어려움이 지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정씨 농장은 AI 발생 농장이기 때문에 재입식 후 3주간의 환경 검사를 거쳐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완전한 입식이 가능합니다. 또 정 씨가 키우는 산란계의 경우 6개월은 지나야 알을 낳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부가 주는 보상금만으로 버텨야 합니다. 정 씨는 국내 가금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라도 방역당국이 하루빨리 살처분 보상금 산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올 겨울, 내년 겨울, 후년 겨울 계속 똑같이 겨울은 다가올 거고 AI는 발생할 텐데 AI 살처분 정책은 과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개선을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따뜻한 봄 기운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잦아들고 있지만 살처분 농가들은 생계 불안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국내 가금 산업 기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살처분 농가를 위한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농업의 규모화를 위해 만들어진 농업법인 제도.
하지만 농업법인들이 원래의 목적 사업이 아닌 농지 투기 등의 일탈 행위를 벌인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매년 농업법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불법 행위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수요 기획을 통해 농업법인의 현황과 그 대안을 짚어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농지 투기가 대거 적발되면서 농지를 대상으로 한 불법 부동산 거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농업법인들의 일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를 집중 조사하다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영농을 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 예정지 등의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 양도를 자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기농업법인 단속에서도 부정행위 적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농업법인 단속을 실시해 농업법인 61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적발된 불법 거래 농지는 총 8232제곱미터, 24,270평에 달합니다. 2015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시세 차익 140억 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도 지난해 농업법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농지 불법 거래로 시세 차익을 얻은 7개 법인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적발된 농업법인들은 농지 쪼개기 등을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같이 농지 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 적발은 매년 반복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 관리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발표된 감사원의 농식품부 정기감사 결과에서 농식품부의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국 18개 지자체가 비목적 사업을 영위한 35개 농업법인에 대해 법인 해산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농식품부가 이를 방관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감사원은 2016년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사후 관리를 위해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나가는 건 지자체고요. 저희는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 결과가 있으니까 추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조치해라라고 독려를 하는 거고요. 농식품부의 관리 소홀하에 농업법인들의 불법 행위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농촌에서는 인력 조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정부의 농촌 인력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소식, 어제 저희 뉴스24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촘촘한 인력 지원책을 마련하되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인경 기자가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연중 가장 바쁜 4월이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농촌 인력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 이를 높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먼저 현재 합법적인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형태는 고용 허가제와 계절 근로자제 두 가지인데 이게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56%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축산업 특성상 안정적인 연중 고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물 재배업 농가 중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연중 고용하는 곳은 단 2.6%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거나 최대 2개월 단기 고용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 겁니다. 축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다 고용 허가제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작물 재배업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5% 정도가 다 불체자라예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품목과 농사 특성에 맞도록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더욱 세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정식기나 수학기 등 노동력이 집중되는 1, 2개월 사이 단기 고용을 원하는 작물 재배업 농가를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현재 농업 인력 수급 구조에서는 미등록된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제도권을 통해서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1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오히려 미등록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손을 못 쓸 정도가 돼버리면은 정책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농촌 인력 문제를 아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절 근로자를 보고서 농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나 이런 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국 농민회 총연맹과 여름 등 일부 농민단체는 그동안 농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해오면서 농민 육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민을 농촌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농민 육성 일자리 프로젝트인데 일정 기간 도시민에게 교육을 통해 농업 농촌을 경험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농촌 노동력으로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의 농촌 일자리 직거래 플랫폼 푸마시처럼 도시와 농촌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취업을 원하는 예비 농민에게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 희망 농가는 숙식과 인건비를 제공하는 등 내국인을 농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불법으로 쓰는 사람들도 180이에요. 네. 외국인들도 한 300씩은 다 가져가요. 그렇다 하면 네. 차라리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촌도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할 수 있게 그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단위로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와 함께 현재 고용노동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쪼개져 있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정책 수립과 전달 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리와 몸통 없이 팔다리가 제각각 움직여서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힌 현재의 상황을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계기로 삼고 농촌 인력 지원 대책을 재설계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침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주거 플랫폼을 조성하는 국토부 사업이 그중 하나인데요. 주거와 생활 인프라, 일자리까지 패키지로 제공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약 2년 전만 해도 전교생이 10명에 불과했던 경남 함양군 서하초등학교. 국토교통부의 농산어촌 주거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지난해는 학생이 27명으로 늘었고 폐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학생에게 장학금과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 집과 일자리를 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 결과입니다. 도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조성을 해서 주거 공간을 마련을 해주자 이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주거 플랫폼이 됐거든요. 인구가 없는 계속 줄어드는 지역이었는데 학교도 살아나고 지역의 활성화도 생기고. 농산어촌 주거 플랫폼이란 농산어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까지 패키지로 제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농산어촌 지역까지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나섰고 현재까지 총 148개의 사업을 발굴해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농산어촌 주거 플랫폼 선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450억 원입니다. 성장 촉진 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받은 뒤 그중 8개에서 11개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유형은 투자 선도지구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2가지입니다. 투자 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지역 전략 사업에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지역 주민 수요에 맞춰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구현에 들어가 있고요.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뤄지며 지역개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모 접수에 앞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5개 분야 농가에 영농 지원 바우처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을 김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20년도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화훼, 겨울 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총 5개 분야입니다. 바우처 지급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12일부터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농지 소재지에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농가지원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5월 14일부터 지급 대상자가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인터넷 결제, 백화점, 유흥 관련된 것, 그리고 레저, 요 정도는 안 되고 농업으로 가급적 사용을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마트나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와 마을은 다음 달 14일부터 23일까지 농가 지원 바우처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의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바우처는 타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만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MBS 뉴스 김진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과일 간식을 택배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상향시에도 학생들이 과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 시범 사업을 일부 개선했는데요. 아이들의 섭취량도 고려해 1회 제공량을 조절하고 제공 횟수도 늘릴 예정입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24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과일간식 지원 시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빵, 과자 등의 간식을 신선한 제철 과일로 대체해 컵과의 형태로 주 1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아동의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동시에 국산 과일 소비 기반 확대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 수혜자 2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91%, 학생의 85%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산 과일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국산 과일 섭취 빈도는 3.8% 늘었고 선호도도 5.8% 증가했습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일부 개선됩니다. 공급 방식에 간식 꾸러미, 택배가 추가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돌봄 교실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해 택배 등을 통해 과일 간식을 가정으로 배송하는 겁니다. 돌봄 교실은 운영하되 취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꾸러미 형태로 과일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섭취량을 고려해 1회 제공량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1인당 150g이었던 컵과일을 초등학교 1, 2학년에 한해 100g으로 변경했습니다. 저학년이 섭취할 수 있는 적정 양으로 조절하고 남은 물량은 제공 횟수를 늘려 소진할 계획입니다. 1, 2학년의 경우에는 기준을 100g까지 낮췄어요. 남은 50g 물량이랑 절감되는 비용을 또 횟수 증가로 반영을 할 수 있고요. 농식품부는 현재 돌봄 교실 학생들에 한해 제공되는 과일 간식 사업을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청년 농업인의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141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과 충북도 자체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국비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도비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 8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에는 모두 234명이 지원했으며 국비 사업 대상자 101명과 도비 사업 대상자 4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전라북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생생마을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준비된 마을별로 시행되며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65가구를 목표로 시행 중입니다. 전북도는 참가자에게 개인당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하고 최장 6개월의 주거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소 이력제 세부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소 이력제 도입으로 축적한 농장별 사육 현황과 출생, 폐사와 이동 등 구체적인 이력 정보가 민간에 제공됩니다. 소 사육에 대한 지역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 육질 등급과 도체 중량 등 도축 정보도 공개됩니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도록 해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소 이력제 세부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에서 정보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임업인을 돕기 위해 우체국 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봄맞이 제철 산나물 기획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생채 산나물과 장아찌 등의 가공품 판매와 함께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쿠폰 및 리뷰 이벤트 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에서 산마늘 장아찌 만들기 꾸러미를 기존 판매가보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임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비 촉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